안녕하세요. 세 번 시간으로 19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상업적 공업지역의 도시기능 회복 등을 위한 도시환경 개선하기 위한 사업은 재개발 사업이다. 재개발 사업은 상업적 공업지역에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정비기반설이 열악한 곳에도 실시하는 정비사업이 있다면 재개발 사업이죠. 1번 맞습니다. 2번 재건축 사업이란 정비기반설 양호하나 정비기반설 양호 가로 해놓습니다. 극히 열악이란 말 쓰게 되면 주거환경 사업, 열악이란 말 쓰게 되면 재개발, 양호란 말 쓰게 되면 재건축에 관한 설명이죠. 3번 도로 등은 정비기반설에 해당한다.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은 인프라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정비법에서 정비 기반 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3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4번입니다. 재건축 사업의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의 지상권자는 토지 등의 소유자에 해당한다.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토지 등의 소유자는 지상권자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건축물 및 부속 토지의 소유자만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 해당하고 주거 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상권자는 재건축 사업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번 틀린 정답으로 해놓습니다. 5번 공동이용설에 관한 범위로서 그냥 한번 살펴놓습니다. 20번입니다.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비기본계획은 자주 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에 기본계획만큼은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우선 기본계획 수립한 자는 특별시, 광역시, 시장입니다. 군 지역의 경우에는 정비사업이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10년 단위 주정수입니다. 계획기간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이번 수립권자는 기본계획 수립한 경우 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맞고 3번 대도시가 아닌 경우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할 필요 없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를 제외하고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대도시의 경우는 반드시 기본계획 수립하는 반면 대도시 아닌 시의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4번 대도시장이 기본계획 수립 변경한 때 도지사 승인 받아야 된다. 정비법에서의 대도시장은 도지사와 동등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 수립한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도지사 승인 받도록 되어 있지만 대도시의 경우에는 도지사 승인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답을 4번으로. 5번 기본계획에는 정비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와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본계획의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 옳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20번 정비기본계획과 관계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이 내용을 꼭 한번 정리해 놓으시고 나중에 다른 문제를 풀어보면서 추가되는 사항을 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주 시험에 나오는 기본계획은 잘 숙지하셔야 되겠죠. 21번입니다. 정비구역 등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특별시장부터 군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특광시군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입니다. 조합이 설립인가 받은 날부터 3년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1번 맞습니다. 사실 1번과 관련된 사항은 정비법의 전체 내용을 잘 알고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도 3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비기본계획에서는 정비예정구역과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정해 놓고 있고 그 시기가 도래하게 되면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구청장 등이 정비계획을 위반하는 자이고 정비계획을 결정하는 자는 특광시군입니다.
그리고 특강시군은 예외적으로 정비계획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강남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위반하면 서울시장이 정비계획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장이 직접 정비계획 위반하고 정비계획 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반면 경기도에 광명시나 성남시가 있다고 하면 성남시장이 정비계획 위반하고 정비계획을 직접 결정하게 됩니다. 저 정비계획이 결정되면 정비계획에 따른 장소를 특광시군이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의 결정권자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동일합니다. 정비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정비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경우는 보통 국공유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을 설립하여 정비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다만 재개발 사업의 경우 토지 등의 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조합 설립하지 않고 직접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추진위원회를 우선 만들고 저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과 관련된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의 소유자 동의받아 조합 설립 인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조합은 정비계획에 따른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 시군구청장의 인가받고 고시하면 정비사업을 착수하게 되는데 정비법의 가장 대표적인 공통된 사업 시행 방식이 있다면 관리처분 계획이 되게 됩니다. 관리처분 계획은 공용 한 건에 대한 다른 말이라는 것을 기본서 공부하시면서 함께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에 따른 정비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이전 고시 다음날 정비사업이 성공하여 정비구역이 해제되게 됩니다. 여기 정비구역 해제와 관계된 사항을 지금 우리가 함께 보셨는데 이 정비구역 해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비사업이 성공하여 해제되는 것으로서 관리처분 계획 방식으로 정비사업 하게 되면 이전 고시 다음날 정비구역은 해제되고 관리처분 계획 외 사업 시행 방식, 환지 방식이나 수용 방식 등으로 정비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준공 인가 고시, 여기 준공 인가 고시는 공사 완료 고시와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날 정비구역은 해제되게 됩니다. 반면 정비구역이 실패하여 해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 해제 사유와 관련되어 2년, 3년, 5년이란 기간을 보게 되면 특광시군은 반드시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하고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의 소유자 동의받아 또는 정비사업의 목적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임의적 해제 사유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정비구역 지정하고 조합이 정비사업의 시행차인데 2년 안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지 않거나 저 추진위원회가 2년 내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조합이 3년 내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추진위원회 설립하지 않고 조합 만들 필요 없기 때문에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고 5년 내 사업 시행 인가 신청하지 않는다면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공사 등이 개입하는 공공지원 형태의 정비사업이라면 추진위원회를 만들지 않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고 3년 내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정비구역 해제 사유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1번처럼 2년, 3년, 5년이라는 기간 보게 되면 필수적 정비구역 해제 사유가 되는 것으로 잡아 놓습니다. 2번입니다. 노후불량 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거나 부지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은 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 계획을 위반한다. 그래서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거나 단지 부지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때는 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 계획 위반 대상 지역이 되게 됩니다. 최근 우리 기출문제에서는 철거 세대 50세대라는 것이 시험에 나온 적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민이 거주하는 세대수가 50세대 이상인 곳이라면 주거 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위반 대상 지역인데, 만약 철거민 50세대라는 것이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정비계획 위반 대상 지역으로 설명되게 되면 그 주문 무조건 틀립니다. 그래서 2번 재건축과 관계된 사항 살펴놓습니다. 우리가 예를 보시면 앞으로 내가 재건축을 위해 아파트에 투자하게 되면 단지 내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거나 단지의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아파트 단지에만 투자해야 되겠죠. 3번입니다.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재개발 사업 추천없습니다. 정비계획 위반 여형,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 한때 안전진단 실시할 수 있다. 안전진단 줄쳐 놓습니다. 안전단은 재건축 사업에만 필요한 제도이지 재개발 사업에 시행하는 것 아니죠. 그래서 21번은 답을 3번으로 해놓습니다. 4번입니다.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정비계획 위반 변경하거나 정비계획 위반 가로 해놓습니다. 주민에게 서면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 공람하여 의견 들어야 된다. 30일부터 공람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주민 의견 청취와 관련되어서는 공청회와 공람 절차가 있는데 공청회이건 공람이건 모두 14일이 공통된 기간입니다. 특별히 공람기관과 관련되어 예외적으로 30일 이상으로 정해 놓은 곳이 우리가 공부하는 부동산법 6개 법률에서는 딱 3개가 나옵니다. 방금 보신 정비계획 투립, 정비계획 위반 시에 공람기간을 30일 이상으로 정해 놓고 정비구역 해제 시에 (2년, 3년, 5년) 주민 동의하여 정비구역 해제하는 때 주민 공람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때 30일 이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수립할 때 공람 기간을 30일 이상으로 정해놓고 있는데 이 3개를 뺀 주민 의견 청취 방식이 공람이라면 공람 기간은 14일 이상이 되게 됩니다. 이걸 정리해 놓으면 공람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겠죠. 5번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은 준공인가 고시 있은 날, 관리처분계획 수립하는 경우는 이전 고시 있는 때 이전 고시 추천없습니다. 다음 날 해제된 것을 본다. 그래서 준공인가 고시일부터 다음 날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정비구역은 성공해서 해제하는 것과 실패해서 해제하는 것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5번은 정비구역이 정비사업 성공해서 해제되는 경우입니다. 관리처분 계획 방식이라면 이전 고시 다음날 정비구역 해제되고 관리처분 계획 외 수용 환지 방식이라면 준공인가 고시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조합 존속에 영향 주지 않습니다. 반면 2년, 3년, 5년 또는 주민통회해서 정비구역을 해제하게 되면 조합 설립 인가는 취소된 것으로 의제하고 조합은 존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합에 존속에 영향 있는지를 꼭 한번 구분하시는 게 필요한 내용이 되게 됩니다. 21번 답을 3번으로 해놓습니다. 22번입니다.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조합 임원 사임 이후 6개월 이상 조합 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시장 군수 등이 조합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 소집할 수 있다. 1번 옳은 정답이 되게 됩니다.
조합임원 선출과 관련되어서는 시장, 군수 등 시군 구청장이 개입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파악해 놓습니다. 이번 대의원에는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선정에 관한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선정은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총회에서만 결정하지 대의원회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법상 정하나 게임이란 말 기억나신다고 하면 최소한 임원, 선임해임과 정관 변경, 그리고 조합 해산과 관련된 사항은 총회에서만 의결할 수 있다. 그 정도를 파악해 놓으시고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의 선정도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총회에서만 결정하게 됩니다. 3번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등을 겸할 수 있다. 겸직 제한 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4번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있다. 조합장은 대의원의 의장으로 대의원을 겸할 수 있습니다. 조합장을 제외한 임원은 집행과 관계된 자가 의결 관계된 대의원을 겸직하게 된다고 하면 집행을 용이하기 위해 다양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조합에 부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습니다. 조합장은 예외적으로 될 수 있다. 그 정도를 잡아 놓습니다. 5번 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하려면 토지 등의 소유자 2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3입니다. 면적 4분의 3이 아니라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5번 틀립니다. 정비 사업에 있어서도 조합은 올해 시험거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합과 관련되어 절차에 관한 사항 살피시는데 정비구역 지정 이후 조합을 설립하게 됩니다.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4.321에 동의받아 조합 설립하게 되는데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의 소유자 총수 4분의 3,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받아 조합 설립하게 되고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단지 안에 조합 설립하는 것과 단지 아닌 곳에 조합 설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단지 아닌 곳에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토지 등의 소유자 총수 4분의 3,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받아야 되고 단지 안에 조합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동별 구분 소유자 과반수 동의와 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4분의 3, 면적 4분의 3 이상의 동의받아 주택단지의 재건축 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요건을 갖추어 시장, 군수 등 시군구청장의 인가받고 30일 내 등기를 하게 되면 조합은 설립되게 됩니다. 이렇게 조합이 만들어지게 되면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임원에 관한 문제, 총회에 관한 문제, 조합원에 관한 문제를 각각 정리하시는데 임원과 관련된 자격 등을 작년에 개정했거든요. 그래서 임원과 관련된 사항을 꼭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임원 자격과 관계되어 우리 이런 것 기억나실 겁니다. 조합장 등의 임원 되고자 한다고 하면 최근 3년 안에 정비구역 안에 1년 이상 거주하거나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을 5년 이상 소유한 자가 임원 될 수 있고 특별히 결격 사유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이 정비법을 위반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10년 지나지 아니한 때 10년 이내는 조합 임원 될 수 없다. 그걸 꼭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임원이 되게 된다고 하면 조합장만큼은 임원 선임된 날부터 관리처분 계획 인가 받는 날까지 정비구역에 계속 거주해야 한다. 그걸 살펴주셔야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총회와 관계된 사항 그리고 임원에 관한 사항 이러한 내용들을 각각 다루었습니다. 다만 작년에 개정된 작용요건에 대해서는 따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얘를 꼭 한번 정리해 놓습니다. 그리고 조합원과 관계된 사안으로
투기과일주간의 재개발 조합의 교훈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토지 등을 양도 양수할 수 없고 양수한 자는 조합은 될 수 없다. 관리처분계획 재개발이죠. 투기과일주 간의 재건축의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정비사업과 관련된 토지 등을 양수한 자는 조합은 될 수 없다. 거래 제한과 관계된 사항을 꼭 한번 살펴주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합만큼은 잘 보자. 23번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가 재건축 사업 추진호수입니다. 관리처분계획 수립할 때 그 기준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기억하실 것은 재건축 사업의 사업 시행 방식은 오직 관리처분계획 하나라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사업 시행 인가 고시 있은 날을 기준으로 수립한다.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 신청 기간 만료한 날을 기준으로 수립하게 됩니다. 1번 틀린 정답이죠. 2번 너무 좁은 토지, 너무 동그래 놓습니다. 현금 청산할 수 있죠. 앞에 재해, 위생 방지 이런 이야기 나오게 되면 너무 좁은 토지의 경우에도 분양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라고 하는 두 글자 보게 되면 현금 청산 대상이다. 그 정도 파악해 놓습니다. 3번 그냥 한번 봐놓으십니다. 그리고 4번 지나치게 좁은 토지,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이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켜 대지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그리고 5번 투기과일지구에 위치한 재건축 사업의 경우 1주택 공급해야 한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 등은 1인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수도권의 과밀 억제 권역, 투기과일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 아니라면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의 과밀 억제 권역이라면 3주택까지 공급하는데 재건축 사업이 투기과일지구가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는 1인 1주택 공급하도록 돼 있죠. 주택 공급과 관계된 사항 저렇게 정리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23번은 답을 1번으로 해놓습니다. 24번입니다. 공사 완료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소유권 이전 고시에 관한 사항으로 그냥 읽어 놓습니다. 2번입니다.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소유권 이전 고시 있은 날 가로 해놓습니다.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한다. 권리취득은 다음 날이죠. 그래서 2번 틀립니다. 3번 그냥 지나가시고 4번 청산금과 관련된 소멸시효는 5년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5번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사항으로 그냥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래서 24번은 답을 2번 해놓습니다. 25번입니다. 건축법상 용어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건축행위에 관한 사항으로 두 번째 줄에 이전하는 것은 건축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전도 건축이죠. 그래서 1번 틀립니다. 2번입니다. 리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두 번째 줄에 동일한 목적어라는 대소는 리모델이 아니다. 리모델링은 대수선하거나 건축물 일부를 증축, 개축하는 것을 리모델링 했습니다. 그래서 2번 틀린 질문입니다. 3번입니다. 건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은 지하층이죠. 아니다라고 한 게 잘못된 것입니다. 4번 25층이고 높이가 120m인 건축물은 초고층 건축이다. 고층 건축물은 층수 또는 높이 두 개 요건 중에 하나를 충족하면 고층 건축물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층수는 부족하지만 높이가 120m 이상이라면 120m라고 하면 충분히 고층 건축물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4번 옳은 지문입니다. 기둥, 최하층 바닥, 차양, 5개 계단은 주요 구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 기둥은 주요 구조부입니다. 최하층 바닥과 계단, 차양, 5개 계단은 주요 구조부 아니죠. 그래서 기둥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게 됩니다. 기둥은 주요 구조부이죠. 그래서 25번은 답을 4번으로 해놓습니다. 26번입니다. 건축의 면적, 층수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건축의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경우는 가장 많은 층수,
가장 많은 층수 가로 해놓습니다.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전면에는 한계천으로 보이지만 계단이나 또는 엘리베이터 두 개가 엘리베이터 지나시게 되면 층이 두 개 층 이상으로 구획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가장 많은 층수를 해당 부분의 층수로 산정하게 됩니다. 2번입니다.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층수를 산정한다. 맞죠? 3번입니다. 지하층의 바닥 면적은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지하층의 바닥 면적, 연면적에 산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3번 틀린 지문이 되게 됩니다. 건축물의 규모 판단과 관련되어 높이, 층수, 그리고 건축 면적과 연면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건축 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외벽, 외곽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토양 면적을 건축 면적이라는데, 하나의 건축물의 가장 끝에 있는 외벽, 4개 외벽의 가운데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토양 면적을 건축 면적이라 하고,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를 연면적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연면적은 용적률 산정과 관계된 요건에 해당되게 되는데, 용적률 산정하는 때는 4개 부분을 연면적에서 제외시킵니다. 우리 시험에 가장 자주 출제되는 것이 지하층입니다. 그리고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의 피난 안전 구역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지하층 등은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되면 용적 산정이라고 하는 단서 예외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냥 연면적에는 포함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연면적은 바닥 면적으로 구성되게 되는데, 바닥 면적을 최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개정사항이 반영되기 때문에 올해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 바닥 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벽, 기둥,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토양 면적을 바닥 면적이랍니다. 저 바닥 면적 계산되기 위해서는 벽 4개 필요하다는 것을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유소 같은 데를 방문하게 되면 지붕을 기둥 2개가 지탱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구조의 경우는 바닥 면적 산정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지붕 끝부분부터 1m 이하에 둘러싸인 수평 토양 면적을 바닥 면적이라 하고, 발코니나 베란다를 노대라 합니다. 노대가 존재하는 경우는 노대 면적에서 노대가 접한 가장 긴 외벽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 뺀 남는 면적만 바닥 면적에 산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제에 관한 사항 저렇게 정리해 놓으시고, 이제 바닥 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서 널 필로티에 관한 사항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택에 관한 사항 정리해 놓으실 것, 그리고 올해 개정된 사항으로 에어컨 실외기 설치하는 냉방 실외기 전용 공간으로서 1제곱미터 이하의 경우는 바닥 면적에서 제외하고, 지하 주차장의 경사 통로 바닥 면적에서 제외한다. 지하 주차장 면적은 바닥 면적에 포함되는 겁니다. 저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한 경사 통로에 대해서는 바닥 면적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냉난방 실외기 설치하는 공간과 지하 주차장의 경사로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리하시는 게 올해 필요한 내용이 되게 됩니다. 건축 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와 관련되어서는 자주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를 꼭 한번
봐 주셔야 됩니다. 4번 지하주차장 경사로 가로 해놓습니다. 바다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올해 개정되었기 때문에 꼭 봐놓습니다. 5번도 올해 개정된 사항인데 그냥 보십니다. 지면과 접하는 저층 일부를 높이 8m 이상으로 개방하여 보행 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하는 바다 면적 합 1000제곱미터 이상의 공공 업무시설에 건폐율 산정할 때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통해 보행 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되는 개방 부분의 상부에 해당되는 면적을 건축 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건축 면적 줄쳐 놓습니다. 우리 서울지방법원 등을 방문하게 되면 건물을 건축해 놨는데 건물 이 부분을 기둥으로 하고 이 사이를 높이 8m라 하며 통행로로 사용하는 것을 보신 적 있습니까? 나중에 서초동 한번 방문하시면 그런 경우를 직접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존재하면 이 윗부분, 통로 윗부분에 대해서는 건폐율 산정 시에 건축 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요건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바다 면적 합 1000제곱미터 이상의 공공 업무시설, 학교, 도서관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높이 8m 이상의 통로, 공지 확보한 경우 그 통로 위에 건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 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그 정도 봐 놓습니다. 그래서 26번과 관련된 사항은 최근 개정된 사항이 꽤 존재하기 때문에 올해 시험에 나올 만 하거든요. 꼭 한번 잘 정리하자. 답은 3번이죠. 27번입니다. 사용 승인 받은 건축물의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시군 구청장에 허가받아야 되는 것.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오게 되면 반드시 옆에다가 자산 전문 연교 근주기 적어놓고 해놓습니다. 저도 이거 적어놓고 문제 풉니다. 저보다 머리 좋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똑같은 방법으로 용도 변경에 관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산 전문 연교 근주기. 첫 번째 운동시설. 나는 답한 운숙이라는 말 잘 기억하고 있다. 영업설분이죠. 업무시설로 주거 업무시설이죠. 하위설군으로 용도 변경하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되게 됩니다. 업무시설을 다중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것. 업무시설은 주거 업무시설군에 해당되고 다중생활시설은 답한 운숙이라는 말 기억나신다면 영업시설군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상위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한 것이죠. 얘는 허가 대상이 되게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문화집회시설을 판매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것. 문화집회시설은 문종이관이라는 걸 기억하신다면 문화집회시설군에 해당되고 답한 운숙, 판매시설은 영업시설군에 해당되죠. 신고 대상입니다. 종교시설을 수련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것. 여기 종교시설은 문종위관, 종교시설은 문화집회시설군이고 수련시설, 노교소의 야란 말 기억난다면 교육복지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했기 때문에 신고 대상입니다. 교육연구시설을 교정 및 군사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것. 노교소의 야란 말 기억난다면 교육복지시설군인 교육연구시설을 주거업무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했기 때문에 이때는 신고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27번은 답을 2번으로 해주시면 되죠.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28분부터 함께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